네, 안녕하세요. 예, 비도 오고 토요일이고 하는데 많이들 오셨네요. 예, 토요일에 수업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바쁜 일도 많고 하니까 수업에 참석하기가 좀 이렇게 빠지는 때도 있죠. 그래도 수업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들어오시려고 하고요. 만약에 제때 수업을 못 들어왔다, 이렇게 바빠서 못 들어오신다라고 할 때는 이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동영상을 통해서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시법 강의하는 배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인문 강의 첫 시간으로 해서요. 우리가 이제 공부 방법론은 아마 그 전부터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테니까 저는 이제 간단하게 공부 방법 어떻게 쓰면 하겠는가 제가 생각하는 딱 몇 마디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법에 관한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부동산 그 시험이요.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그 크게는 이제 5과목이죠. 그런데 공시세법이 묶여서 한 과목이니까 이제 크게는 5과목이고 이제 세분화 시키면은 공시법 세법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크게는 6과목인데 이 6과목의 양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꽤 많아요. 양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처음 접하시게 되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자, 어렵다 보니까 이 시험이요, 붙는 분들은 뭐 쉽게 붙었다 하지만은 사실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나 이 쉬운 시험이 아니지만은요, 여러분이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은 또 모두가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모두. 그래서 뭐 많이들 합격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하면은 또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하면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합격에 대한 의지가 일단 있으셔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서 일단 출석, 수업.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공시법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공인중개사 과목이 한 번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쉬운 내용이죠. 처음부터 끝이 다 그렇게 생겼으면 모두 합격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떨어지신 분들도 많고 한다라는 것은 내용이 어려워서 두세 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얼마나 버티고 이제 가느냐예요. 버티고 가느냐. 2번, 3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은 거기서 잠시 멈추고 중단하게 되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나중에 하지 자꾸 밀다 보면 2번, 3번 해서 안 되면요. 4번, 5번 읽어야 되죠. 그래서 4번, 5번 읽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끝까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그러나 그 이해하려는 과정 속에서요. 어느 순간에 이제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시험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기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공부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버티고 가는 거예요. 버티고. 그러면은 모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중간에 중단만 하지 않으시면은 모두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공시법, 이제 제 과목이죠. 오늘 하게 될 이제 부동산 공시법인데, 공시법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해서, 이 공시법은 사실 주요 과목은 아니잖아요. 1차 과목도 아니고요. 하기 때문에 또 문항수도, 이게 한 과목으로 40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법과 합쳐가지고 40문제다 보니까, 공시법은 24문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주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하시지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법, 특히 공시법은요, 뭐 스스로 뭐 복습하고 예습 이런 건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수업 시간의 내용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의 내용을 이해가 됐으면은 한번 이해하고 잊어버려도 돼요. 한번 이해했던 내용은 다시 보면은 그냥 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해하는 과정에서요, 한번 봤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된 내용을 복습을 통해서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지만은 또 1, 2월에 또 하고요.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되지 못한 내용을 3, 4월, 5, 6월 가면은 그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결국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된 부분은 이해된 대로 가시고 이해가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습도 할 필요 없고 복습도 할 필요 없고 대신에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공시법까지 뭐 복습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남는 시간에 노는 거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시간 날 때는 민법 개론 공부를 하세요. 복습을.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이제 공법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1차, 그러니까 우리가 1, 2차를 같이 보다 보니까 일단 1차를 합격해야 되니까 일단 1차가 안정이 되어야 여러분이 2차를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11월, 12월 또 내년 1월, 2월, 3월, 4월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1차에 치중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은 공법, 그러니까 2차에서 가장 힘든 과목이 이제 공법이기 때문에 또 양도 많아서 시간이 나면 공법에 투자를 하시고 공시법은 그냥 4월까지는 수업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한 부분은 그냥 못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남는 시간에는 1차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것이요. 공시는 이제 계속 출석을 해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공시 점수는 잘 나오는데 1차가 안정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9월, 8월 이때 가면은요. 결국 1차가 안정이 안 되면은 2차 과목 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1차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1차를 합격하는데 결국 2차를 손을 놔버리다 보니까 몇 문제 차이로 2차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제일 아쉬운 거죠. 그래서 시간이 날 때 먼저 1차를 먼저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과목, 특히 제가 하는 이 공시법은 수업만 꾸준히 들어오셔도 충분하니까요. 뭐 5, 6월이 돼도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1차가 먼저 안정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따라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또 어차피 또 문제하고 정리하고 또 이렇게 나올 만한 내용들 뭐 찍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은 공시법은 그냥 예습 복습 없어도 합격 점수가 다 나옵니다. 근데 중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중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1차가 안정돼야 되니까 평소에는 1차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공시법 첫 시간이고요. 자, 이 시간은 또 입문 강의고 하니까요. 자, 우리 입문 시간에는요, 자세하게 이제 우리 공시법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보다는요, 본격적인 내용은 내년 이제 1월부터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색하죠. 용어들이 생소하니까 그 입문 과정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공시법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들 이런 용어들이 친숙해야 기본 강의 들어갔을 때 쉽게 우리가 책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입문 강의 시간에는 전체적인 흐름과 주요 용어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1월에 하면은 똑같은 거 아닌가 하지만은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에 곧바로 이렇게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워밍업을 좀 해놓으면은 들어갔을 때 좀 편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이 시간도 굉장히 우리가 주요 개념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시간이니까 잘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시간으로 해서요, 지금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시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부동산 공시법이란 무엇이냐,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요 내용을 이제 첫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책이 있지만은요, 자, 여러분 책으로는요, 12페이지요. 12페이지 펴보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공시법의 구조 해가지고 공시제도의 구조 1, 2 해가지고 2페이지 12, 13페이지 있는데 요 내용을 지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책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책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칠판을 중심으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죠. 자, 이때 이 공시라는 개념은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준다, 알려준다. 이것이 이제 공시라는 개념이죠. 자, 부동산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재산.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토지와 건물이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거죠. 그럼 주로 하는 게 토지나 건물 중개죠. 이 토지나 건물이 이제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알려준다. 이 알려주는 법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면은 자, 부동산을 알려준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부동산에 무엇을 알려주느냐?
그것은 이제 부동산의 이제 정보들이죠. 정보. 정보들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과 토지가 대표적인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도 더 대표적인 것은 토지입니다. 토지. 그래서 여기 한 필지에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에. 자, 그러면은 이 한 필지가 매물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것을 누구한테 이제 팔아야 되겠죠. 팔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정보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자, 그 부동산의 정보들에는 이제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는 겁니다. 그 정보를 알려준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요, 이 토지를 소개해 줄 때는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부터 알려줘야 되겠죠.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토지냐, 역삼동에 있는 토지냐, 강북에 있는 토지냐, 땅값이 틀려질 테니까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이제 소재죠. 소재.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재 그러면은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는 도시 같은 경우는 동이 될 것이고 시골은 리가 되겠죠. 그래서 소재는 이제 동이나 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초동, 양촌리 어디에 있는 토지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초동에 있는 토지다라고 하게 되면 서초동에는 토지들이 여러 필지가 있겠죠. 그중에 도대체 몇 번지 토지냐라는 거죠. 그래야 뭐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서초동에 있는 토지들도 가격들이 다 틀릴 테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정보가 서초동에 있는 몇 번지 토지냐라는 거죠. 이 토지의 번호, 이것을 지번이라고 하는 거죠. 뭐 어려운 개념들 아니죠. 지번. 자, 그러면은 서초동 100번지라고 했을 때요, 우리나라에 서초동 100번지는 딱 하나밖에 없겠죠. 또 있는 게 없겠죠. 서초동 100번지는. 그래서 이렇게 소재와 지번으로 그 토지를 특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된 토지, 이거 살래라고 하는 거죠. 이거 살래. 이게 중요한 정보고요. 자, 그러면은 서초동 100번지라고 해보죠. 이 토지가 서초동 100번지 토지다. 원래는 이제 지번을 쓸 때는 100까지만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번지 이렇게 하지만 100번지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땅값을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요. 그러면 이 토지가 이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고요. 뭐 하는 토지냐 알아야 되겠죠. 서초동 100번지가 논일 수도 있고요. 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지일 수도 있고요. 주택이 있는. 그렇죠. 학교일 수도 있고요. 도로일 수도 있고. 도대체 뭐 하는 토지냐? 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땅값이 달라지는 거죠. 밭이다, 아니면 대지다, 아파트가 있는 토지다, 땅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토지냐, 그 용도가 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토지의 용도,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이렇게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자로 하게 되면은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해서 이것을 지목 이렇게 합니다. 지목. 토지의 목적, 지목. 토지의 목적은 결국 그 용도를 말합니다. 용도. 이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이것은 대지다라고 했어요. 대지가 비싸죠. 아파트 지어서 팔 수 있으니까 대지가 비싼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정보고요. 자, 그럼 대지다. 끌려요. 그래서 이거 사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몇 평이냐 중요하죠. 몇 평짜리냐. 그래야 우리가 돈 얼마 주고 살 것인지 결정할 테니까. 몇 평이냐. 뭐예요 이게? 면적이죠. 면적. 몇 평이냐.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00평이다. 100평이면 이것이 제곱미터로 하게 되면 33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제곱미터를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똑같은 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이것만 듣고 있습니다. 서초동 100번지로 이것은 대지로서 100평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100평이라고 했을 때요, 그 100평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100평일 수도 있고요, 길쭉하게 100평일 수도 있고요, 옆으로 100평일 수도 있고요, 동그랗게 100평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토지의 모양이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집을 지으려고 한다든지 뭘 하려고 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모양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 모양. 이 모양은요. 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주변 토지와의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옆에 토지와의 경계가 여기로 되는 거죠. 옆에 토지와의 경계 속에서 모양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토지의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래서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가장 땅값을 결정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되겠죠. 매수인이 알아야 될 정보들이 되겠죠. 그것은 또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 알려줘야 될 정보들이 되는 것이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경계는 이 선이 이렇게 굴곡되는 것, 바뀌는 곳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경계점. 이 경계점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웃 토지와의 경계점들이 있겠죠. 우리가 측량할 때 경계점 같은 데다가 이런 거 하죠. 그 빨간색 페인트 칠해져 있는 강목 같은 거 이렇게 박아놓고 하는 거죠. 측량할 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점이 되는 거죠. 옆에 토지와. 토지 위에 선을 이렇게 딱 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점이 됩니다. 이런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이게 경계가 되는 거죠. 이웃 토지와의 경계가 되는데,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께를 가지고 있죠. 이 경계점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점 자체가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지도에서의 점 하나가 실제 면적은 한두 평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두 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적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점 자체가 오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한두 평 차이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점들을요, 좀 더 정확하게 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위도와 경도로 이 수학적 좌표로 구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차가 생길 수가 없겠죠. 여기가 위도와 경도로 여기 경계점이 10의 4다. 여기는 20의 7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요, 오차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탁 박아져 있으니까 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 좌표가 되겠죠. 경도와 위도에 의한 좌표. 이런 좌표로 구하게 되면은 이제 오차, 점으로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좌표들은 두께가 없으니까 오차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요, 예, 면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이 토지의 정보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본 적은 없지만요, 이것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것을 좌표라고 해요. 좌표라고 하는 것은 앞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 경계점들을, 이 경계점을 연결해 놓은 곳이 경계가 되는데, 이 경계점을 그림으로 그려놓다 보면은 항상 오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경계점을 좌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좌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토지의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본 적은 없지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되는 거죠. 이러한 정보들은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토지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토지의 어떤 물리적인 모습.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닌 토지 그 자체의 모습에서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전문 용어로는 이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토지 그 자체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그 토지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그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이 토지의 표시가 되겠죠. 이런 것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모든 게 이제 알았어요.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자세한 내용을 알았으면 이제 사야 돼. 아, 내가 끌린다. 사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그러면 살 때요, 살 때. 누구한테 사야 돼요? 공인중개사한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소유자한테 사야죠. 소유자한테. 소유자. 소유자가 여기 갑이에요. 갑. 그러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뭐 10억으로 결정이 됐으면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0억 주고 돈을 사야지, 소유자도 아닌 사람한테 물건을 10억 주고 사면은 10억만 날라가지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정보는 이걸로 가격이 결정이 되고 토지 무엇을 얼마에 살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소유자로부터 샀을 경우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토지에 대한 정보로서 또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죠. 소유자.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샀다가는 사기 당하는 거죠. 사기 당하는 거니까 소유자가 누구냐. 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죠. 이것도 그 토지의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자, 이것은 토지의 외형적인 모습이고요. 요것은 그 토지 자체의 외형적인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그 토지를 둘러싼 권리관계죠.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권리관계예요.
자, 그러면은 소유자가 갑이다라고 했어요. 갑. 그래서 이 토지가 이제 100번지 토지가 소유자가 갑이다. 그래서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주고 하려고 했더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10억짜리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3억 원을 빌렸더라 이거죠. 융자금이 3억 원이 있었어요. 우리 융자 받죠? 융자은행. 은행에서 융자 받을 때 은행에서 돈을 꽂을 때 그냥 꽂주는 거 아니죠. 항상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담보로 잡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억 원의 담보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때 이거 얼마 주고 삽니까? 이거 공제하고 7억만 주고 사는 게 일반적이죠. 융자금을 인수하고 7억 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 3억은 내가 나중에 내가 갚는 거죠. 이렇게 사야지. 10억을 다 주고 샀어요. 나는 은행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융자금 이런 거 모른다 해가지고 내가 10억을 다 주고 샀습니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10억 다 주고 샀는데,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 그 은행의 융자금을 갚아야 되겠죠. 갚아가지고 이 저당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민법 시간에 다루실 거고. 자, 저당권을 이제 말소를 해야 돼요. 은행에 돈 갚아야 되는데 10억 다 줬는데 은행에 돈 안 갚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요, 나중에 난 3억 못 받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 토지 경매에 들어옵니다. 경매에 들어오면은 낙찰 내겠죠. 딴 사람이 낙찰을 먹어버리겠죠. 그럼 나는 소유권 잃어버리는 거죠. 10억 주고 샀지만 소유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억 주고 산 다음에 경매를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3억 또 갚아야 돼요. 그래야 경매를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짜리를 나는 실질적으로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13억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3억을 공제하고 7억만 주고 사는 거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7억만 주고 산 다음에 경매 들어올 것 같으면 내가 3억 주고 갚아버리면 결국 나는 10억 주고 10억짜리를 산 것이 되겠죠. 이 자세한 권리관계 조금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3억의 융자금이 있으면 3억을 공제하고 7억만 주죠. 7억만.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알아야 됩니까? 혹시 이 토지가 우리가 주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융자금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융자금. 은행의 융자금. 이게 뭡니까?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은 은행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저당권. 그러면은 혹시 이 부동산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토지 살 때는 이런 일은 없지만 주택 살 때는 또 이런 일이 있겠죠. 자, 주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가 10억이에요. 10억 주고 살려고 했더니 여기에 전세권자가 전세금 3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전세 안고 7억 지급하는 거죠. 소유자 바뀌었다고 해서 전세권자가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나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전세 안고 7억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혹시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이 주택에 전세권자가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10억 다 주면 안 되는 거죠. 전세권 공제하고 그 금액 공제하고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혹시 전세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소유권, 그 부동산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이제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이 되죠. 이런 권리관계,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이것들도 그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물건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신 이후에 물건을 소개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토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공시한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신 다음에 이걸 설명해 줄 때 뭘 보고 설명해 줄 거예요? 전국의 모든 토지를 다 알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토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정보들이 무엇을 통해서 공시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 알아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를 한다고 했을 때 공시는 이제 장부 등을 통해서 이제 공시를 하는 거죠. 장부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데 이때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장부로서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 공부라는 어떤 명칭을 가진 장부는 없고요. 여기서 지적 공부라는 것은 지적이라는 것은 적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인적 사항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정보죠.
여기서 적은 한자어로 이게 정보할 때의 적이에요.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러면 지적 이렇게 했을 때는 지적은 토지에 대한 정보죠.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공적인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공적 장부예요. 자, 지적 공부는 이제 어려운 단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본 단어로는 토지대장 이런 거 있죠. 들어는 보셨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토지대장 이런 것을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통칭해 가지고 다 지적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대장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는 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요. 등록을 해서 공시를 한다는 거죠. 지적 공부라는 장부를 통해서 여기다 등록을 해가지고 공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 관계예요. 권리 관계. 이 권리 관계. 소유자가 누가 되고 저당권자가 누가 되고 전세권자가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등록하여 공시하느냐. 어디에 기록하여 공시하느냐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장부로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 그래서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은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자, 지적공부에 기록할 때는 등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도 등록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등록이라는 단어만 사용해버리면 어느 공부에 기록되는지 혼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특히 이제 등기라고 하고 지적 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둘 다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기록하는데 용어를 좀 틀리게 사용하는 거죠. 장부가 틀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이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토지예요. 서초동 100번지 토지 똑같은 토지를 그냥 하나의 장부로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하나만 떼면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기록해 놓고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록해 놓느냐? 요게 이제 이원적으로 기록하느냐? 이 이유는요. 우리가 이 지적공부를 만드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토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 공인중개사가 소개해 줄 때 그 정보를 우리 일반인들이죠. 개인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적공부를 만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국가가 자기가 국토의 효율적인 어떤 이용을 하려고 하려면은 그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야 국토를 어떻게 수용을 하든지 도로를 놓든지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전국의 국토에 대한 정보들을 국가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만든 이유는요. 우리 알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과세를 할 때요. 세금 부과를 할 때 지목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 과세를 하려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과세는 했을 것이고요. 고려시대 때도 과세는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적 공부는 있었어요. 지적 공부 다 있었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잘 몰랐겠죠. 그때는. 보여주질 않았어요. 국가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는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국가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만 알면서 이제 세금 부과하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했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 국민들도 이제 알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들도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하니까 일반인에게도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의 원래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고요. 나아가서 부차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 공부를 만드는데, 자,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는 정부,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어디냐? 이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부는 여러 부처가 있는데 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는 누가 이렇게 만드냐면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소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를 만들고요. 자, 그런데 이 권리 관계와 관련돼서는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팔아가지고 을이 이제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이 와가지고 야, 난 너한테 물건 팔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내놔라고 합니다. 내놔라. 이 토지는 나의 것이다. 너한테 나는 판 적이 없다. 을은 네가 나한테 팔았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 라고 해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겼어요. 누가 소유자냐. 자, 갑이 소유자냐 을이 소유자냐 다툼이 생기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가지고 누가 소유자인지 결정 좀 해주십시오. 판단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국토교통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갑니까? 법원에 가는 거죠. 법원에. 그래서 법원에서 갑이 소유자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고 을이 소유자라면 을이 소유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권리관계 누가 소유자냐 저당권자가 누구냐 전세권자가 누구냐 이러한 결정 권리관계에 관한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가 없어요. 요건 누가 정할 수 있느냐 법원에서 정합니다. 법원. 그래서 권리관계를 관할하는 기관하고요 토지의 표시를 관할하는 기관이 틀려요. 이 지번이 어떻게 되느냐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동 이름, 리 이름. 자, 우리가 있으면 여기가 서초동이죠. 자, 서초동이라는 이름은 누가 만들었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서초동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양촌이라는 이름을 만드는 것이 법원에서 동 이름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권리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이 토지의 표시를 관할하는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들은 법원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이렇게 이원화돼 있어요. 이원화. 부처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장부가 이원화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가게 되면은요,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지번, 지목, 면적 들려고 하려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토지 중에서 여기는 서울시고 여기는 경기도고 요 밑에 뭐 충청남도가 있고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야 서울시에 있는 것은 서울시장 네가 좀 등록 좀 해라. 경기도에 있는 것은 경기도지사 네가 좀 등록 좀 해라 라고 해서 위임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을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서울시에 있는 토지는 이제 서울시장한테 위임을 해서 다 네가 좀 이런 거 정보들을 수집해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라고 하는데 서울시도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전부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뭐 경기도 도지사가 전국을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를 전체를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서울시장은 여기 서울시에 이제 여러 개 구가 있죠. 그래서 그 구청장에게 맡깁니다. 너희 구에 있는 것은 네가 좀 관리 좀 해라. 등록 좀 해라. 라고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도는 여러 이제 시, 군, 구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각 시, 군, 구의 장한테 너희들이 좀 해라라고 맡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맡기고요. 시도지사는 다시 또 누구한테 맡게 되냐? 거기 안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시 맡깁니다. 너희 시에 있는 거, 군에 있는 거, 구에 있는 거 너희들이 좀 해라라고 해서. 그럼 이때 결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지적 공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질적으로는 지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특히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히 말하면은 지적소관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적소관청, 다시 말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권리관계는 법원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법원은 재판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요. 이 등기 업무만을 따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등기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등기소는 행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법원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등기소에 있는 그 등기관이 등기를 이제 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 등기를 이제 업무를 하는,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이 등기관이 실질적으로 다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등기부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자,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 이것을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하고요. 특히 지적제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그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이제 부동산 등기제도로 합니다. 그래서 공시제도는 이제 이원화가 돼 있어요. 다만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이것은 토지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만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를 책정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세금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세 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세 부과할 거 아니에요. 자, 부과를 할 때 누구한테 부과를 해야 됩니까? 소유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겠죠. 소유자.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에서 지적공부에도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이것을 통해서 과세를 하지만은 과세를 당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에게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 토지를 뭐 수용을 하겠다. 그럼 수용을 할 때는 소유자한테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을. 그래서 이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수적으로 이 소유자도 등록을 해 놓습니다. 등록을. 그래서 지적공부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오른쪽에 그림 조그만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지적공부는요. 우리가 토지대장을 예로 들면요. 토지대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본 수업을 하다 보면 토지대장의 모습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이렇게 해가지고요. 토지대장 이 지적공부의 목적은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소유자를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의 원래 목적은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소유자는요, 뭘 보고 적냐면요, 이 소유자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유자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죠. 소유자는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직접 조사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를 옮겨 적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소유자를 옮겨 적는다는 거죠. 옮겨 적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표시는 자기들이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을 하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그러면 저당권자고 전세권자도 기록하느냐? 전세권자한테 과세합니까? 안 하죠. 저당권자한테 과세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에서는 저당권자가 누구냐, 전세권자가 누구냐는 알 필요가 없어요. 소유자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자만 기록을 합니다. 소유자만. 자, 그럼 반대로 또 등기부를 보죠. 자,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권리관계는 이 소유권을 기록을 하고요. 등기부에는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기록을 하고, 소유권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는 이제 저당권자가 누구냐, 전세권자가 누구냐.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라도 등기부를 보신 적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등기법 시간 할 텐데요. 이 소유권을 기록해 놓은 란을 우리는 갑구라고 합니다. 갑구. 갑구에 소유권을 쭉 기록해 놓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 저런 것들은 을구라는 곳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자, 소유자는 갑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A은행에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만 적어 놓으면은 도대체 어느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갑이라는 거고 A은행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냐?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 대상인 토지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어느 토지인지 그 토지가 나와야 되겠죠. 토지에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표시. 역삼동, 서초동이라고 했죠. 서초동 100번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갑이고 은행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써져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부에는 이 권리관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냐라고 해서 이 토지의 표시가 기록이 돼야 되겠죠. 어떤 토지냐. 이게 부수적으로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 전제로서 기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뭐에 의해서 특정된다고요? 소재 지번에 의해서 특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여기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서초동 100번지는 갑이 소유하고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서초동 100번지.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소재 지번만 써져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보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만 보고서도 소재 지번 위에 지목 면적. 자, 면적을 쓰는 공간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겠죠.
또 지목 쓰는데 뭐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 두 개만 써주면 될 텐데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면적이나 지목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등기부에는 기록을 해놓습니다. 등기부에는.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라고 해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로. 그래서 토지를 표시를 해놓은 란이 있고 그 다음에 갑구 있고 을구 있고 해서 소유권 유예 권리를 기록해 놓은 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그러면은 등기부는 원래 목적은 이것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토지의 표시는 법원에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는 뭘 보고 쓰느냐? 등기소에서 직접 조사해가지고 토지의 지번 면적 뭐 이런 거 쓰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에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의 표시는.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있는 토지의 표시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 적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같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는 토지대장에도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부에도 기록돼 있고요. 또 토지의 표시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는 토지대장에도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되다 보니까요 서로 틀리게 기록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기록되고 그 다음에 보고 적고 여기다 기록하고 보고 적느니까 보고 적는 과정에서 시간적 간격이 생길 것이고요. 틀리게 이제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요 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여기 누가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느냐? 을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겠죠. 권리에 관한 내용은 등기부가 우선이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옮겨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토지대장이 지금 옮겨 그대로 보고 베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요게 잘못되고 을이 소유자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걸 알게 되면 얼른 어떻게 됩니까? 이 지적소관청에서는 이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에서는 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을로 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대장의 소유자, 그러니까 지적공부의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하게 되면은 등기부가 권리는 우선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예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요. 이제 지목이 있어요. 지목. 자, 우리가 지목은 밭은 전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 같은 경우는 답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갑이라고. 자, 토지대장의 토지의 표시에서 그 지목은요. 여기는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 토지의 표시, 등기부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는 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전입니까? 답입니까? 전이 되겠죠. 이게 정확한 거죠. 이걸 옮겨 적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른 어떻게 돼요? 토지의 표시를 답에서 전으로 옮겨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치를 시킵니다. 그래야 서로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때 일치시킬 때 그 기준은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가 우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자, 요 내용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때 자, 토지의 표시와 부차적으로 그 소유자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 이런 제도를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하고요. 지적제도라고 하고, 그리고 권리의 표시죠. 권리관계. 또 부수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우리는 부동산 등기제도라고 합니다. 등기제도. 자, 그래서 부동산 공시제도 그러면은 이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 그래서 공시제도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루게 되고, 법이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내용이 장부가 두 개다 보니까 제도도 두 개가 존재하고, 그럼 우리는 법을 다룬다는 거죠. 법. 그러면 이때 이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는 공간 정보에 이것을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마음대로 지적소관청이 자기가 임의로 막 적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등기부에 등기관이 등기할 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죠. 일정한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거기 이제 써져 있죠.
한 장 넘기시면은요 제1편 해가지고 나오죠. 거기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 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은 없어요. 이 두 개의 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부동산 등기법,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뭘 다루냐? 바로 이 두 개의 법을 다룹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걸 다루는 거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 그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된 다음에 볼 줄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장부 뭐예요? 토지대장, 등기부. 이거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걸 볼 줄 알아야 무슨 뭐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장부를 다루게 됩니다. 공시법 시간에. 그래서 하나하나 다루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왼쪽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방금 설명했던 것이고.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어떤 토지가 새롭게 발생을 했을 때 토지대장이 먼저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지느냐. 등기부가. 닭이 먼저냐 아니 알이 먼저냐.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다.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먼저 만들어지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이제 소유권이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즉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내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는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자유죠. 자유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소유자 자유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토지가 다 등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도 있는데 전국의 모든 건물들이 다 등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등기하고 싶으면 등기를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들이 다 등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요. 자유니까. 그런데 이 지적공부는요. 지적공부는 과세, 공익적인 목적이 강합니다. 국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새로운 토지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해도 이 사람한테 과세는 해야 되겠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으면은 이 건물을 내 앞으로 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해서 세금은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그때 등기부를 만듭니다. 내 자유예요. 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러나 이 지적공부는요. 지적공부는 내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요. 그리고 토지 같은 건 이제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데 이 토지를 만든 다음에 내가 이것을 토지 대장에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 안 해도요. 내가 신청 안 해도요. 과세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다 등록을 해버립니다. 등록을 해야 과세를 할 테니까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일단 토지가 새롭게 만들면요. 무조건 토지대장에는 먼저 올라가는 거죠. 과세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그 소유자가 내가 등기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등기하고 싶을 때 등기를 신청을 하면 그때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위에 보시면은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자, 바다를 메워가지고 토지를 만들었어요. 이런 걸 공유수면을 이제 매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최초에 어디에 먼저 기록이 되느냐? 먼저 대장에 기록이 된다. 지적공부에. 나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를 위해서 바로 지적소관청에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때 최초로 어떤 부동산 토지가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신규 등록. 최초로 등록하는 거죠. 자,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토지대장이 만들어지겠죠. 최초로 토지대장을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진 다음에요. 그 토지대장에 만들어져 있는 토지대장에 이제 소유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요때만 좀 틀립니다. 자, 우리가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적는다고 했는데 새롭게 신규 등록했을 때도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는 적어야 되는데 토지대장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적는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신규 등록, 최초로 등록할 때만 그 소유자도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합니다. 조사해서. 이때만. 그리고 이제 최초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소유자가 이 토지대장 등본을 떼 가지고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 신청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라고 해요. 즉 최초로 만들어질 때 최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통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 비로소 등기부가 개설이 된다. 그래서 그 등기부는 표제부 나오고 이제 갑구 을구 나오는데 자, 이 표제부를 이제 지적 공부를 보고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그래서 이 소유자는 등기 신청을 할 때 이 토지대장 등본을 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토지대장을 보면서 이제 옮겨 적는 것이죠. 자, 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등기제도하고 지적제도 두 개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원화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 권리는 등기부가 우선이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토지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하면은요, 이 등기법의 공시법에 대한 전체적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이런 걸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이제 개별적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과연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또 이런 소유자라든지 저당권, 전세권들은 등기부에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 어떻게 등록이 되고 어떻게 등기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등기부나 지적 공부를 보고 다 읽어 나갈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거 볼 줄 아는 법을 다루게 되는데 어떻게 등록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볼 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요, 부동산 공시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고요. 그러면은 먼저 토지대장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제도부터 합니다. 이걸 먼저 다루고 제2편에서 부동산 등기제도를 다루게 됩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지적제도부터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